이제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오전에 강했죠. 우리나라 지수와 니케이 지수가 좀 동반해서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과 같이 조금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낙폭이 이제 뭐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지금 조금 불안한 상태죠.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선물 같은 경우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조 가까이를 동시호가에 던져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아랫 방향에 대한 베팅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떠서 시작해도 좀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전강 후약이 나올 수 있는데, 전강 후약이 나오기엔 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죠. 미국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조정을 좀 주면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한 10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조금 밀었다가 지금 10시 이후부터 지금 다시 또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좀 많이 흔드는 날이 좀 되지 않겠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자체 그 이슈 때문에 빠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선물 흐름에 따라서 약간 웹도덕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래서 선물을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장 초반에도 흔들었고 오늘 좀 흔드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꼼꼼하게,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장 초반에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흔들렸어요. 꽤 많이 흔들리면서 오늘까지도 빠지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좀 흔드는 하루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파란불을 켜냅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흔들림이 나오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 쭉 유지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일단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도 괜찮다.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없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버티시면 되죠. 지금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빠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선물 때문에 그냥 빠지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의 반등이 좀 시원찮았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ADR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올리는 주역은 샌디스크랑 네.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를 굉장히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도 가이던스 대비 미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좋았고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너무 키옥시아를 또 좋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회장님들도 빨리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려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고, 지금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악재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하나둘씩 다 해소가 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단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공급단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건 다 알겠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듣고 리포트를 쓰기 때문에 공급단 얘기죠. 예, 네. 공급단은 다 좋다 그러죠 지금. 우리 너무 뭐 쇼티지야, 뭐 다 팔렸어.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즈의 그 보도를 보니까 27년도에 이미 HBM이랑 서버용 디램을 완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일단은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수요단에서 빅테크들이 얼마나 이거를 사줄 수 있느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사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직접 구매하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주로 AMD나 엔비디아 쪽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AMD나 엔비디아가 가져가서 패키징해서 그들한테 파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보면 LTA를 뭐 60% 70%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삼성전자가 얘기한 부분은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랑도 뭐 LTA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직접 구매하는 쪽,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메타나 이제 이런 오픈 AI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런 회사들이 직접 구매하는 물량을 그냥 3년에서 5년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그래서 LTA 구조에 대해서 막 그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이거를 취소하고 싶어도 2, 3년 내리 빠지지 않는 이상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TA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빅테크 쪽에서 취소를 하고 싶어도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 좀 빠졌다고 이 LTA 뭐 야 취소하고 우리도 그냥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로 짜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보통 선수금만 25% 받고 50%는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럼 가격이 뭐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한 30% 빠져서 만약에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더하기 빼기 계산해 보면 본인들이 손해예요. 예, 그런 구조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식이 빠질 때 안 좋은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는 게 언론의 습성이에요. 여기도 언론이지만 네. 예, 이 언론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면요 또 이제 좋은 얘기만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도 악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삼전닉스 지금 뭐 PER로 보냐 PBR로 보냐 논쟁이 엄청 많았잖아요. 구조적 성장이다 아니다 어차피 아직도 사이클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서로 막 이제 그렇게 양쪽의 논쟁이 심했는데 PER로 보든 PBR로 보든 지금 다 싸졌습니다. 그냥 PBR로 보더라도 지금 내년 실적 대비해서 보면 두 회사 모두 1.3배, 1.5배 이래요. 삼성전자 1.38배인가 그렇고요. 하이닉스가 1.5배 조금 넘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주식 얼마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투자했냐면 PBR 1배 밑으로 오면 사고요. 2배 가면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2.5배까지 가요. 그러면 그때 팝니다. 그게 고점의 사이클의 보통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1.3, 1.5면 앞으로 올라갈 룸이 더 있죠. 그렇죠. 적어도 2배, 뭐 2.5배까지는 삼성전자 2배, 뭐 하이닉스 2.5배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장중에 좀 흔들린다고 이 가격에 너무 집착하셔서 그래요. 네. 좀 있으면 살아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규 접근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장에서 중국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창신 메모리가 베이징에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쪽 기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뤄봤을 때는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에 상해 쪽에서 지금 HBM 공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중국 북경에다가 짓는 거는 이제 아마 디램 공장을 지을 텐데 창신 메모리는 지금 걱정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신 메모리가 이제 이번에 떴던 이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점유율이 마이크론만큼 올라올 거다. 근데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신 메모리가 아마 21만 장인가 뭐 쓸 거예요. 20만 장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거의 60만 장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71만 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아마 40만 장 가까이 될 텐데 이 회사들은 노나요? 계속 하죠. 증설은 걔네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고 아니 뭐 있죠. 베이징에 공장 짓는다고 네. 해서 그게 뭐 우리 시장을 좀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거고 그냥 중국 내에서 쓰는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전제품 네. 에 들어가는 디램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 이번에 떴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DDR4를 안 만들면서 돈이 잘 되는 DDR5를 만든 거죠. 네. 그러면 DDR5를 만들었기 때문에 DDR4를 만들던 창신 메모리가 뜬 거예요. 왜냐하면 DDR4조차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되게 그래서 잘 받으면서 이번에 좀 올라온 거지. 물론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HBM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미국 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략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도 국방부가의 통제를 받고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게 CXMT이기 때문에 상무부 단으로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미국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수출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 뭐 DUV 장비를 개발했다부터 시작해서 말 많은데 DUV 하나 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메모리 기업과 비메모리 기업, 그 파운드리 기업이 동시에 증설을 하고 있는 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메모리는 일시적으로 증설했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동반해서 지금 증설량이 엄청나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럼 장비 쇼티지 나겠죠. 중국에 줄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ASML도 중국에 나가는 이제 장비 비중이 예전에 한동안 40%까지 됐었는데 DUV 장비가 지금 올해 한 14%? 내년 되면은 그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ASML 입장에서는 제일 1순위 고객이 어디냐면 삼성 하이닉스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M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 창신 메모리는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 공장 한두 개 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HBM 만든다고 지금 S잖아요. 네. HBM3 만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만들면 수율 더 떨어져가지고 웨이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실제로 D램 공급량은 더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런데 단순히 그냥 중국이 만들면 저쪽 막 이렇게 이러는데 디스플레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보안 사항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메모리는 그 자체가 전략 자산입니다. 잘못하면은 미국에서는 아예 창신 메모리를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애플이 예전에 이제 YMTC 거 이제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 쓰려다가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라 해서 못 썼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죠. 예, 8월 21일까지 예, 그 팀쿡이 안 쓴다는 각서 써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 결국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차피 불량품이 많으면 아무리 양이 늘어나도 쓸 수가 없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당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뭐 창신 메모리가 물량을 늘리든 우리나라가 같이 늘리든 다 늘려도 그걸 지금 소화할 만큼 수요는 더 넘쳐나. 수요가 지금 더 넘쳐난다. 27년도 완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27년도가 지금 엄청난 고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 단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도체를 남들보다 더 확보해야 되나 이런 고비가 27년도고요. 28년도는 이제 풀릴 거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27년 말 28년 초면은 이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풀릴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언제 했냐면 불과 한 2달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28년 상반기까지도 빡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증설을 해도 28년 하반기까지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베라루빈 울트라가 나와요. 그러면 HBM이 지금보다 4배 더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웨이퍼를 엄청 잡아먹죠. 그럼 D램은 우리 증설을 해도 D램을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28년까지는 공급망은 여전히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다. 수요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주가가 28년까지 갈 거냐? 그건 모르죠. 계속 확인하겠죠. 확인하는데 이게 뭐 9월까지 갈 건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갈 건지 계속 돌다리 두드리면서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시각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루에도 정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걱정이 돼서 AI 관련돼서는 좀 시각 자체가 보수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하세요.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PBR, PER 여기에 미국 쪽에서 혹시라도 캐펙스 감소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딱 중심점 뭐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보지 마세요. 뭘 본다고 알겠어요. 그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이죠, 흐름.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수요단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갈 수 있는 애들이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4개 회사가 얘기한 캐펙스 투자의 발표들을 확인해 보면 약 한 7천억 달러에서 8천억, 뭐 1조 달러 정도 될 텐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니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야 될 걸, 더 투자해야 될 걸, 그리고 30%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산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소버린 AI 쪽으로 투자되는 게 또 많아요. 국가 단위로 또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단이 견고하다. 그럼 걔네들이 돈을 못 버냐 못 버냐 자꾸 이제 얘기를 따지는데 전 국민이 갑자기 FCF라는 어려운 용어를 다 알게 됐어요. 잉여현금 흐름을. 잉여현금 흐름이 그러면 언제 좋아질 거냐? 구글이랑 아마존은 뭘 하죠?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뭐도 하냐면 유튜브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죠. TPU도 만들고 각자 이제 뭐 아마존도 자기 칩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칩 파는 건 지금 계산 안 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겁니다. 그 TPU 본인이 돌려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야, 내 반도체가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를 뭐 판다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7년도 하반기만 돼도 그럼 한 이제 지금부터 한 1년 뒤면 FCF가 남아 돌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가 더 가열차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의 고비는 딱 그거죠.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구간. 거기에서 이제 예전 로직으로 하면 지금 파는 게 맞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충돌이 나오는, 뭐 어떤 분은 난기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설왕설래가 돼 있는 거죠. 옛날 분들은 야 이거 이때 팔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야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구조적인 성장 비슷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당까지 잘해주면 완벽하게 미국 기업처럼 가는 거죠. TSMC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대만 기업이나 미국 기업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될 거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마이크론 주가가 흔들리면 네. 예,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기준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빅테크 회사도 굉장히 좋죠. 갑자기 네. FCF 안 좋다고 막 난리더니 갑자기 막 알파벳도 올리고 다 올리죠. 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바뀌었어요? 돈을 버는 거를 수익성을 이제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럴 거라고 얘기한 건데 아마존이. 예, 그러니까 그 미국 투자자들도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예, 머리를 굴려보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빅테크들이 돈 못 벌 거다, 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나한테 배당 못 줄 거야 이러고 막 빼다가 워렌 버핏이 한마디 했죠. 알파벳에 투자하면서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다. 맞아요. 그 할아버지 말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AI 관련돼서 참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변곡점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잡을까? 일단 마이크론 움직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요단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집중해 보자라고 해 주셨습니다.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키옥시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주 환원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오면 또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인들의 수급도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표님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도 분할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비중 확대는 지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비중 확대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틀리실 텐데 예전에 제가 반도체를 한 50%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수상으로 한 7,500에서 8,000 사이 정도 되면 좀 줄여서 반도체 비중을 한 30%로 좀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너무 없는 분들은 30%는 채우고 가셔야 된다. 네, 이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결국엔 지수를 올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올리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평가 구간이라 조금 덜컹거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재평가가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연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는 일단 너무 싸다. 일단 삼성전자가 32만 원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40에서 50만 원대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비중 축소를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없는 분들은 뭐 지금 싸게 사면 뭐 30% 정도 담아 놓으시면 그게 50%가 되면 다시 30% 줄이면 되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중 30%에 맞추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 50%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 탄력이 나왔을 때 30%까지는 좀 줄여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신규 접근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 30%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응 방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이오 쪽도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을 쭉 여쭤봤으니까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저께도 그랬지만 오늘까지도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살짝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순환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로봇과 바이오, 오늘은 또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바이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알테오젠이 일단 대장입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 상승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왜 갑자기 코스피 안 좋은데 코스닥이 날아갈까요? 네. 지금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오히려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리턴. 네.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네, 아마 조만간에 통계가 나올 텐데 개인들이 매도가 코스닥에서 줄고 이제 조금씩 물량이 이제 늘어날 거다. 매수가. 왜냐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여기저기 막혔죠. 3천만 원 룰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야 그걸 내가 키핑하고 할 바에는 3천만 원이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 코스닥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거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올라갈 때 주역이 되는 게 보통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지금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되는데 로봇은 한번 올렸고 네. 바이오는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이오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미국의 바이오텍 지수가 워낙 좋았습니다. 올해 이상하게 맞아요. 6월 달부터 우리는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근데 한 번도 이게 십몇 년 동안 방향이 다른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미국 바이오텍 지수를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장주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무상증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어요. 뒤늦게 반영하고 있다. 네. 근데 단순히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묻혔죠. 예, 한번 여기 차트 보시면 예. 일단 무상증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남들 엄청 빠질 때 알테오젠은 요 정도 빠진 거예요. 예, 그닥 많이는 안 빠졌어요.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는 많이는 빠지진 않았네요. 그 왜 그러냐면 먼저 맞았죠. 그렇죠. 예, 먼저 작년 12월 달부터 먼저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겠지만 무상증자는 아마 내일이 권리락이 있을 거예요. 내일 가격은 떨어집니다. 30% 이상 빠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26일 날인가 이제 다시 신주가 들어오면 갑자기 내일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어. 이러면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과정까지 조금 숫자가 좀 왜곡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30%가 들어오겠죠. 10주 갖고 계신 분들은 3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주 갖고 계신 분들은 30주 받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좀 내려갈 겁니다. 근데 차트 모양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그 무증의 이슈도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펜지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우리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네. 알테오젠이 SC형을 이제 도입하는 거를 임펜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SC형을 가지고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노피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계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거를 이제 듀피젠트라고 하는 사노피에 이제 이것도 거의 1년에 한 10조 이상 팔리는 10조에서 20조 가까이 팔리는 그 약인데 천식 치료제 이런 거예요. 듀피젠트를 SC형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치 산케도 조만간에 이미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마일스톤을 받을 것만 해도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4월부터 J 코드가 발급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큐렉스라는 이름으로 키트로다 SC가 팔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키트로다 쓰시던 분들이 SC로 바꾸는 키트로다 SC로 바꾸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로열티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로열티가 쌓이면서 우리 로열티 때문에 한동안 빠졌잖아요. 2%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머크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야 그러면 알테오젠이 얼마 꽂히겠구나. 계산이 가능한. 그래서 매출 대비 네. 1%니까 예,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테오젠은 숫자가 팍팍팍 늘어나는 게 보일 거라 아마 26년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알테오젠은 돈도 숫자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수출했던 것들도 임상에 계속 들어가면서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한마디로 돈을 엄청 버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재평가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뭐 리가캠이나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이제 여러 종목들도 네. 아쉽죠. 너무 많이 뺐죠. 너무 많이 예,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D&D 파마텍도 너무 좋은데 주가를 너무 밀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시 10만 원대까지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체오젠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SC 제형 여러 가지 지금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그동안 굉장히 낮았는데 머크의 SC 제형 관련돼서 매출액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7%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121선을 돌파해주지는 못했는데 네. 대표님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 대응일까요? 그렇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테오젠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버티실 수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접근하면 이게 참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이걸 참아야 돼요. 이게 바이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예, 거 바이오 종목들은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네. 알테오젠이 예전에 작년 24년도 9월부터 해서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별거 아닌 파동인 것 같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22만 원 갔다가 조정이 어디까지 오냐면 16만 원까지 와요.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뛰죠. 네. 예. 예, 이러다 한참 좋은 시절 보내다가 여기서 한 방 맞죠. 예, 맞을 때도 이렇게 과감하게 맞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100%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막 집어 던져. 그거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의도에 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다고 해서 다 알 것 같죠? 예, 잘 모릅니다. 그냥 매니저들이 그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하니까 샀는데 야, 뭐 안 좋은 소리 들리네? 그럼 팔아버려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알테오제는 큰 그림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여전히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